자, 7월 31일이죠. 논란이 많이 됐던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국회 법은 통과가 됐는데 법 밑에 하위 개념으로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에 대해서 세부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저는 뭐 경매 투자자고 경매를 교육하는 사람이니까 경매 투자자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다. 되게 문제가 많을 것 같았고 앞으로 뭔가 이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방향 설정이 되게 혼돈이 오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냥 결론적으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때문에 경매 투자자들한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일반 매매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뭐 다주택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뭐 한 채나 두 채, 세 채 뭐 이 정도를 사야 되는,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도 두세 채를 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가족 기준으로. 이런 분들은 취득세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다 중과를 하는데 일부 부분은 빼줄게, 예외를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법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사들도 취득세 계산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다루면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 영상을 찍습니다. 우선 경매 투자자들은 크게 걱정할 건 없다. 그러니까 너무 막 겁에 질려하지 마시고 시작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 그런데 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키워보면요. 자, 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규정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 취득세는 되게 심플한 세금이었어요. 그래서 6억 이하는 1%, 그리고 6에서 9억 사이를 살 때는 2%를 내고 9억 넘어가는 집을 살 때는 3%를 내세요.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살 때는 4%를 내세요. 라는 아주 심플한 몇 줄짜리 취득세 법이었는데 이게 현 정부 들어오면서 개정을 지금 하면서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첫 번째, 이제는 가족이 몇 채를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세금을 엄청 올리기도 하고 세금을 안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이 세대라는 범위가 취득세에 이제 포함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냐? 한 세대라는 거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배우자나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다른 데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부산에 살고 나는 뭐 서울에 살아요, 애들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냥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네 한 가족이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어, 넌 다주택자네, 그러니까 취득세를 중과받아,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 생긴 규정이 이번에 추가됐어요. 이게 소득세에서는 요걸 따졌었는데 취득세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자, 30세 미만의 자녀라도 월 70만원 이상을 버는 직장인이 있다면 그 자녀가 따로 살 때는 세대수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은, 배우자는 다 포함이에요, 어디 살든. 그리고 미혼인 30세 미만은 기본적으로 포함되는데 얘가 직업이 있고 따로 산다, 그래서 전입신고도 따로 분리해놨다, 그러면 얘는 별도 세대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살 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이 몇 채가 있는 거야, 이걸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큰일 난다. 세율이 너무 높아지니까. 자, 그리고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 공급 사업을 위해 기타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되고 중과세율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경매 투자자들은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 수도 포함이 안 되고 세율도 중과가 안 되니까 그냥 과거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이나 복지주택 이런 것들, 문화재, 농어촌 주택 이런 것들은 투기가 아니다라고 해서 아예 빼주겠다. 그리고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이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주택을 받게 됐는데 돌아가신 지 5년이 안 됐어. 그럼 얘는 주택수에서 빠져. 그러니까 지금 점점 복잡해지죠. 어렵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사나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3년 안에 기존 집을 파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고, 그리고 두 채 모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경우를 샀다. 예를 들어 서울에 내가 한 채를 샀는데 내가 분당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분당에 한 채를 더 샀어. 그러면 기존 서울집을 1년 안에 파는 경우에는 요걸 취득세를 중과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1년 넘어서 팔면은 취득세를 8.8%를 내셔야 돼요. 1년 안에 파시면 1.1%를 내고, 그러니까 취득세율이 8배가 늘어납니다. 이게 엄청 복잡한 거예요, 이게.
이게. 이거 하나 삐끗하면은 세금을 막 1,500만 원, 2,000만 원 냅니다. 어떤 분들은 막 3,000만 원 더 낼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율을 엄청 높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아니 왜 부모가 집을 사서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고 다 냈는데 이거를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내 무주택자 자식한테 줄 때 왜 취득세를 12%를 내야 되느냐, 이건 좀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공시가 3억이 넘는 걸 주는 경우에만 12%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거를 주실 때는 기존 3.5%, 그리고 공시가격이 3억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시세로 한 4억 이하 이런 거를 자녀한테 줄 때는 12%가 부과가 안 되고 3.5만 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아시죠? 상속된 거를 또 뭐 증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지금 골치 아파질 겁니다. 자, 여기 내용이 많은데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뭐냐? 요 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는 1주택자만 일반 과세고 2주택이 될 때부터는 8%를 내시고 세 번째 주택을 살 때는 12%의 취득세를 내시고 법인은 그냥 다 12%고요. 그리고 비조정 지역, 예를 들어 뭐 부산, 뭐 광주, 뭐 울산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가 비조정 지역입니다. 이런 데들은 두 채까지는 괜찮아. 너네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비싼 데가 아니니까 두 채까지는 1에서 3% 일반 과세야. 근데 세 번째 집 살 땐 너네 8% 내. 그리고 너네가 네 번째 주택을 산다 그러면 너네는 12%를 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개수에 따라서 세율이 막 폭등해요. 12배 차이가 납니다. 법인은 비조정 지역을 사도 12%를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집 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언제 적용되느냐? 이거는 기존의 법 개정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거 공포되면 바로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그리고 7월 10일 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상관없고 기존 세율대로 다 내는 거고, 7월 10일 이후로 산 분들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정부도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문답 형식으로 좀 내용을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본이 있죠. 자, 1세대의 범위는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우자나 미혼인 30세 미만은 어디에 살든지 따로 살든지 다 한 가족으로 치는데, 다만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해가지고 소득이 있다면 따로 사는 경우에는 빼주겠다. 왜냐면 미혼인 자녀도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집 살 때마다 취득세를 중과시키면 안 되지 않냐는 그런 논란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혼인 자녀도 소득이 있다면 따로 살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그 개수에서 빼주겠다는 거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단 미성년자는 무조건 포함됩니다. 미성년자가 뭐 직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벌고 있더라도 미성년자는 무조건 세대원에 포함되니까 그 미성년자한테 뭐 집 주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잡한 거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 이제 완전히 은퇴하셔가지고 나이가 65세가 넘으셨어. 환갑은 진작에 넘으셨고 조금 있으면 이제 칠순이셔. 이런 분들을 내가 모시고 살고 싶다. 그러니까 효자죠. 효자인데 효자인 사람한테 취득세를 중과하는 게 맞냐? 라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65세 이상인 부모 아니면 뭐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에는 세대를 합쳤더라도 한 가족으로 살더라도 65세 이상의 부모 집 개수와 나의 개수를 서로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분리. 효자가 취득세를 중과받는 거는 피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머리 아프죠? 우리 엄마 아빠가 만 65세인가? 뭐 이걸 따져봐야 되고, 그러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거, 엄마는 65세가 아닌데 아빠만 65세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두 분이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건 추가적인 해석본이 필요할 것 같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 집은 그러면 한 채입니까? 두 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와이프가 2분의 1, 남편이 2분의 1. 뭐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둘이 합치면 100% 되는 집 있죠? 요런 거는 그냥 한 세대가 한 개를 가지고 있다고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척과 5대5로 가지고 있어. 아니면 뭐 조카랑 막 3대3로 막 가지고 있어. 이런 경우에는 각각 한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각각 한 주택. 여기도 복잡해집니다, 이제. 그리고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5년까지는 괜찮지만 5년이 지나가지고도 가지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수가 부담스럽다면은 5년 안에
팔아라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속을 보통 한 명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분으로 이렇게 쪼개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3분의 1씩 갖고 막 2분의 1씩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집을 계산합니까? 자, 상속을 여러 명이 받은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이해되시죠? 삼형제가 나눠 가지면 그 중에 0.1%라도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 소유한 걸로 본다. 나머지 둘은 제외. 그런데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 뭐 아니면 아들과 딸이 5대5로 받았어. 그러면 둘 다 5대5니까 상속을 똑같이 받았잖아. 그러면 이 2명일 경우에는 이 집이 누구 집이니? 라는 거는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두고 둘 다 안 살면 최연장자가 같습니다. 최연장자. 그러면 여기서 골치 아파져. 쌍둥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쌍둥이가 받았어요. 근데 주택에 거주하진 않아.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최연장자 순으로 따지니까 그러면 쌍둥이니까 큰형이 가지면 되나? 몇 초 먼저 태어났으니까 큰형이 이제 최연장자가 되겠죠? 근데 쌍둥이가 사실은 내가 뭐 나중에 태어났는데요 막 이렇게 우기면 이제 이거 어떡하냐 이거 골치 아파진다.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겁니다. 샴 쌍둥이는 어떡하나요? 샴 쌍둥이는 애매하네요. 그거는 아마 정부의 해석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됩니까? 네,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아직 집이 아니니까 이게 준공되기 전이라도 이거는 사실상 주택이니까 소유한 주택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참 좀 어려운데, 자, 분양권과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직 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취득세는 안 냈지만 주택으로는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나? 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법에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안 낸 집들이지만 얘네는 주택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 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주택부터 숫자를 센다는 거니까 기존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법 전에 사신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죠. 내가 분양권과 입주권을 언제 샀느냐 이거를 증빙하느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8배 12배가 늘어난다. 아시겠죠? 자,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됩니까? 오피스텔을 만약에 주거용으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럼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빌려주면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것도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거는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이 되니까 이것도 내가 언제 샀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세율이 12배까지 올라가니까 조심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아까 분양권은 다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피스텔인데 분양권인 건 어떡하죠? 아직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데요. 이거는 주택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궁금함이 생기겠죠? 자, 오피스텔은 주거용만 주택수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피스텔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아직은 애매하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빌라나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이제 앞으로 신규 취득하는 거는. 그런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앞으로 신규 취득을 해도 주택수에 포함은 안 돼. 근데 이게 실제 입주를 해가지고 주거용으로 빌려주면 그때부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죠. 왜냐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수를 취급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2주택자, 3주택자가 되면은 취득세를 8.8%, 13.2%를 내야 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새로 사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나오나요? 중과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요거 잔금 치르고 취득을 할 때는 그냥 취득세율 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정확하게는 세금이 추가로 더 붙어서 4.6%를 내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데 잘 따라오세요. 지금까지도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여기까지가 지금 주택수가 계산되나 안 되나 이 얘기를 했는데 아예 제외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겁니다. 얘네들은 아예 그냥 주택수로 치지도 않고 세금도 중과도 하지 않아. 얘네는 그냥 항상
항상 일반 세율인 겁니다. 자, 뭐냐? 어린이집을 산 경우. 아니, 내가 어린이집은 보통 아파트에다 차리잖아요. 뭐 빌라에도 차리지만. 근데 이거는 내가 사업을 하려고 산 건데 이것 때문에 내가 취득세가 중과되면 되겠냐? 그래, 그거는 봐줘야지. 그래서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다면 어린이집은 빼줍니다. 어린이집은. 근데 3년 이상 운영을 안 했다면은 또 주택수에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뭐 이런 거는 빼준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서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또 빼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재개발되는 그런 주택을 사면은 요거는 빼준다는 건가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아니, 재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서 취득한 주택은 빼준다고 하면 나 그러면 재개발 지구에 있는 빌라를 사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안 되나 봐요. 여기 보면 8번에 재개발 구역에 사는 거는 또 뭐 제외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좀 뭐 해석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은. 자, 그리고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그러니까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그냥 억지로 떠안는 주택 같은 거 빼준다는 거고, 대출해준 뭐 대부업체가 대출금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런 거 빼준다는 거고, 문화재 등록된 주택도 빼준다는 거고, 농어촌 주택, 뭐 읍면 단위에 있는 시골집 같은 거 있죠, 농촌 주택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빼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8번이 가장 어찌 보면은 핵심인데, 경매 투자자들한테 여기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죠. 뭐냐,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재개발 구역만 아니라면은 투기 대상은 아니다. 이거는 집값이 비싼 게 아니니까 요거는 몇 채를 사도 취득세가 일반 과세가 되고, 그리고 몇 채를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1억 원이라는 거는 시세로 치면은 한 1억 한 4천 5천만 원 정도까지 느낌이에요.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몇 채를 입찰하든지 몇 채를 사도 취득세 부분에서는 손해를 안 본다. 취득세 부분에서는. 대신에 주택수에는 포함되니까 다주택자가 되고, 종부세 같은 게 중과가 되고, 양도세도 중과가 됩니다. 다만 취득세 부분에서는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뭐 딱히 관련될 부분은 없고, 상속주택, 아까 5년 이내에 상속된 거는, 이거는 뭐 투기가 아니다. 증여는 당연히 아닙니다. 증여와 상속은 다르죠. 상속은 돌아가시면서 받는 거고, 증여는 살아계실 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는 아니고 상속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통 경매를 하는 분들은 뭐 빌라도 많이 입찰을 하고, 아파트도 뭐 1억 5천 이하인 것들도 많이 입찰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취득세를 막 8% 12% 내려고 그러면 솔직히 투자하는 게 좀 겁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취득세 부분에서는 중과를 안 한다고 하니까 뭐 좀 싼 집들을 여러 채를 입찰하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없겠죠. 자, 일시적 2주택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뭐냐, 이사를 가려고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취득세가 중과됩니까? 자, 아니다. 우선은 신규 주택을 새로 사면 이제 2주택자가 되겠죠? 우선은 1주택으로 신고를 하시라. 우선은 1주택으로 신고를 하시고, 다만 처분 기간 내에 안 팔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이 뭐 확인을 하겠죠. 집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를 아마 신고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만약에 안 팔았으면은 추가적으로 세율을 8%를 때리겠다 이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당신이 팔았다면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게 그 기한 안에 잘 파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갈 거라면은 3년 안에 파셔야 돼요. 3년 안에. 근데 문제가 있어. 뭐죠? 근데 이제 임대차 3법이 소급 적용되고 막 이제 신규 적용되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거기 안에 있으면은 또 파는 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잘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 안에 두 채가 전부 다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팔아야 된다고? 1년 안에 팔으라고. 그러면 기존 집을 사실상 확실하게 팔 수 있는 상태여야지만 새로운 집을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존 집이 만약에 1년 안에 안 팔리면 어떡할 거야? 1년 안에 안 팔리면 급매나 급급매로 팔아야 돼요. 왜냐면 세율이 1%에서 8%로 늘어나니까 7%를 더 내야 됩니다. 그러면 5억짜리를 산다 그러면 5, 7에 35, 3,500만 원이 세율이 더 늘어나. 그러니까 기존 집이 안 팔리면 세금이 3,500에다가 거의 4천만 원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집을 산다는 거는 기존 집을 미친 듯이 파셔야 돼. 어떻게든 빨리빨리 팔아야 돼. 급급매를 팔아가지고 빨리 팔지 않으면 세율을 8.8% 얻어맞는다. 조정대상 지역은 수도권 웬만한 지역이 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웬만한 지역에서 이게 다 적용됩니다. 그러면 현재 다주택자인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다주택자 분들이 이사 가려고 갈아타려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일시적 2주택이 아니니까 다 세금 내세요 라는 거고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저는 1주택자인데요, 저는 아파트 분양권도 샀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제가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은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한 채는 실제 집이고 한 채는 분양권인데 여기로 이사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얼마 안에 팔아야 됩니까? 그런 분들은 잔금 치른 날, 입주 날이겠죠. 준공되고 나서 3년 안에 파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존 집과 신규 분양권 둘 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다면, 수도권 웬만한 지역 안에 있다면 기존 집을 1년 이내에 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이 입주가 다가올 때부터는 집을 팔려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만약에 못 팔면은 8.8% 세율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기존 집이 뭐 빌라거나 뭐 단독주택이어가지고 쉽게 안 팔리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급매로 잘 파셔야 되고 취득세 중과와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좀 머리 아프게 되실 것이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자, 7월 10일 이전 거는 다 일반 기존 세율로 적용이 되고요. 7월 10일 이후로는 다 적용을 받는다. 제가 이 14페이지, 13페이지 정도 되는 보도자료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아쉬운 부분은 뭐냐, 취득세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복잡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현 정부가 지금 이제 다주택자나 뭐 투기 세력을 이제 규제를 한다라는 걸로 이제 계속 일관되게 논리를 가져가면서 세금을 우선은 중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게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누더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일반인들이 다 실수 안 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요. 저처럼 부동산을 많이 사보고 이쪽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이걸 보면서 헷갈리는데, 일반 국민들이 한 98% 확률로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과연 좋은 법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건 동의가 안 돼요. 이건 동의가 안 되고, 다주택자를 규제한다 이거를 하려고 했었다면은 취득세 부분에서 규제할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규제를 했었어야지. 이렇게 가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지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한 50가지 뭐 한 100가지가 될 것 같아요. 아버님 돌아가셨는지 물어봐야 되죠. 그 다음에 가족들이 혹시 상속받았는데 지분이 몇 %입니까? 혹시 지방에 혹시 뭐 집 가지고 계시면 공시가격이 얼마죠? 공시가격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분양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분양권은 언제 사셨어요? 며칠 날 사셨죠? 오피스텔 분양권인가요? 이건 언제 사셨죠? 오피스텔 분양권이 입주가 되셨나요? 입주가 됐다면 주거용으로 빌려주셨나요? 업무용으로 빌려주셨나요? 혹시 쌍둥이십니까? 이것까지 따져봐야지만 취득세가 나온다. 1% 내는 줄 알고 계약서 썼다가 8.8% 낸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답 안 나오죠? 시세보다 거의 9% 더 주고 사는 건데, 그러면 이거 투자 자체를 이거 잘못한 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거기 와서 그럼 계약서를 물러요? 계약서 물으면 어떻게? 계약금 포기해야 되죠? 그러면 집값에 10%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잘못 계산하고 집을 샀다가는 진짜 인생 꼬이는 겁니다. 인생 꼬인다.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수준의 어떤 그런 분들은 이건 답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냥 1주택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다주택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족으로 합친다는 거죠. 가족 수를 합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가족 수를 합치니까. 아니 나한테는 1주택인데 우리 엄마가 몰래 뭘 하나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우리 남편이 뭘 하나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거기다가 사실상 별거를 하지만 이혼은 안 한 부부도 많아요. 엄마가 과거에 도망친 사람도 많죠. 아빠가 과거에 집 나가신 분들도 많아. 그래서 나는 그냥 결혼했어요. 근데 와이프나 남편이 별거야. 그래서 이혼은 안 했어. 근데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집계수가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거 하는 그 배우자한테, 저기 미안해, 내가 5년 만에 전화했지, 다른 건 아니고 혹시 그 너 집 샀니? 왜? 왜 전화했어? 아니, 집 샀냐고? 집 샀지. 아, 그래? 그러면 너 혹시 무슨 집 샀니? 나 오피스텔 샀어? 그럼 혹시 그거 주거용으로 빌려줬니? 주거용인가? 잘 모르겠는데? 왜 물어봐? 그게 내가 집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이혼을 안 했잖아. 그래가지고 취득세 때문에 그래. 야,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끊어. 다 끊어버려. 그러면 여기서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야, 여기서부터. 저게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알아내야 돼. 안 그러면 나 세금 4천만 원 더 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똑똑똑똑
누구세요? 저 전 남편입니다. 네? 하면서 문을 열어. 그랬더니 전 남편이 온 거야. 아니,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아, 제가 딴 게 아니고 저 취득세 때문에 왔거든요. 뭐 다시 합쳐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취득세 때문에 왔어요. 제발 좀 그 주거용 오피스텔인지만 좀 알려주세요. 제발. 그것만 듣고 제가 가겠습니다. 아, 근데 저기 없는데, 지금 와이프가 없는데, 다음 주에 다시 오시든지 뭐 전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고 땅 닫어. 씁쓸하네요, 참. 이런 케이스도 꽤 있겠죠. 이럴 거면 이혼해야죠. 이혼에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혼은 싫은 사람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럼 이혼 안 한 분들은 집을 못 사, 이제. 무서워서. 취득세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옳은 방향인지는 보는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법은 바뀌었고 시행령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세금에서 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몇 천만 원씩 나옵니다. 아시죠? 이거 한번 삐끗하면은 1년 연봉 날라간다. 이 말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